2시간 동안 네 분의 멋진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총 8분이 발표를 하실 건데 현재까지 4분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8분이 발표가 다 끝난 맨 마지막에 Q&A와 이제 패널 토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먼저 이렇게 질문을 현재까지 올려주신 분들에 대해서 1차 Q&A를 짧게 한 10분 정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으로 지금 발표를 하신 김영욱님께 그 질문이 있는 분은 따로 저희한테 전달 주시면 답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원격으로 그 김영욱님은 Q&A 참석해 주시지 못하실 것 같고, 맨 처음 1, 2, 3번을 발표해 주신 박 의장님과 박재성님 그리고 홍영기님 모시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세션은 키노트 발표를 해주신 박태웅 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그 네 분이 발표해 주셨는데 키노트에 대해서 단 한 개의 질문도 안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섭섭하다, 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요, 녹화 영상 제공하느냐, 앞에 거 놓쳤다, 막 그래서 질문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녹화 영상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많이 들어온 게 발표 자료 공유해 주느냐. 네, 공유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요, 역량 레벨링을 홍영기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저런 역량 레벨링에서 최근에 카카오에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사례처럼 상처받는 팀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밑에 비슷해서 같이 읽어드릴게요.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비슷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구성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모두에게 잘 해주려면 어떤 고려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홍영기 님이 5분 안에 답해 주십시오. 네. 질문 두 가지를 받아서 두 가지 질문 함께 이제 묶어가지고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이 역량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제 레벨에 대한 좀 걱정되시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K모사 사례도 있고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걱정되시는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모든 어떤 뭐 실천법이든 방법론이든 프로세스든 제도든 간에 사실 이제 운영의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이 질문해 주신 분께서도 아마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짧은 시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 두 가지만 우선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제가 협력의 조건 네 가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던 심리적 안전이 먼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역량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워크샵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팀원분들이 분명히 지금 질문 주신 분들처럼 약간 좀 걱정하는 마음이나 우려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참여하실 거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심리적 안전을 구축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네. 이게 낮은 상태에서는 저는 안 하는 걸 권유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걱정되는 부분이 아마 제일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걸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다르면 어떡하지? 라는 게 제일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갭이 발생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하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 주셨을 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다른 건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은 왜 이런 갭이 발생했을까? 네. 그리고 이거를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대화를 시작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매니저 분들이 이제 팀원 분들이랑 원어원 같은 것들을 할 때 뭐 가지고 얘기를 하지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이제 좀 질문 주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협업의 정의와 협력의 정의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협업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수준이 비슷한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협력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수준이 비슷하거나 동등한다고 해서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될까라는 전제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력의 전제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협력을 선택하도록 협력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고민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요. 그래도 뭐 워낙 좋은 내용이라 제가 못 잘랐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보수적인 조직과 자율적인 조직의 리더로 부임했을 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법의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하고요. TDD, 애자일 프로세스와 같은 방법론을 실제 팀에 적용하기 막막합니다. 혹시 참고할 만한 자료나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을 박재성 님이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약간 오버해도 되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조직들의 변화를 만들어서 완전히 보수적인 그 조직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차이가 있지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성향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은 좀 더 빠르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 더 적은 에너지를 투입해도 변화를 만들 수 있겠지만, 보수적인 조직도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단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그 변화를 만드는 리더라든가 아니면 구성원들이 더 큰 에너지와 어떤 인내심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면 그 속에서 어떤 그 자신감과 재미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방식을 똑같이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다른 회사 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너무 한 번에 성공하려는 이런 마음보다 그 안 되면 약간 그런 식의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어떤 참고할 만한 책이나 이런 온라인 사이트나 이건 상당히 많아요. TDD도 그렇고 애자일도 그렇고 관련된 책들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들이 그런 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약간 거꾸로 아까도 얘기했지, 그러니까 상황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 상황이 생겨야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가지고서 관련된 자료를 딱 찾다 보면 마음에 꽂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됐는데 제가 이슈를 쪼개고 그 이슈들을 팀원들한테 분배하는 게 너무 부담되고 시간 낭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약간 좀 내향적인 사람인데 하기 싫은 일을 팀원들한테 시키는 게 되게 싫은 거죠.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할까를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을 보다가 막 꽂혔던 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리더들이 업무 배분할 때 푸시 방식으로 업무 배분을 했는데 풀 방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겠고, 그 하나에 딱 인사이트를 얻는 순간 풀 방식으로 그러면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상당히 고민을 했고, 또 그런 이슈 관리를 그렇게 우선순위를 매기고, 우선순위만 있으면 내가 업무가 끝났을 때 다음 우선순위 업무를 그냥 풀로 구성원들이 땡기도록 하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적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먼저 문제 상황,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야지만 마음을 올리는 게 찾아지고 실제 실행에 옮겨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해야지 저는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애자일 프로세스라든가 다른 외부에서 성공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더 실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도움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질문 아님 말고 정신으로 배를 째봐라. 박재성 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반에 4개의 발표가 있고 나서 한 번 더 Q&A 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슬라이더로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Q&A 세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컨퍼런스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 8명이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굉장히 재밌어서 처음에 집에서 올 때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라 그랬는데 순식간에 잘 지나갔어요. 그 패널 디스커션 및 QA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 질문들 들어온 것 중에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패널들끼리 상호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대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우선 쉬운 질문들부터 할 텐데요.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심리적 안정감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한테 효과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안정감이 구축된 실무자들끼리는 많은 문제점과 해결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리더에게 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는 뭐 다들 공감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 회사가 급작스럽게 커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두 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근마켓의 정창훈님 먼저. 근데 저도 아까 발표 들으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어떻게 줘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까 박재성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일은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힘들 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이 없더라도 우리 조직이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우선 이야기를 하고 진짜로 안정감이 없게 뭐라고 하거나 막 이러면 박재성님 이야기처럼 떠나야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심리적 안정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조직장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알려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지금 아까 방금도 말했는데 개발자로서 일만 하다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조직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네. 개발 조직은. 네.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책을 추천해 주거나 뭐 그런 거를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 번개장터 경쟁업체인 번개장님 김형재님이 이동주님이. 네네. 저도 정창훈 CTO님이랑 생각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누가 먼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심리적 안정감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가기 어렵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냥 밥을 같이 먹습니다. 조직원들이랑.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조직원들을 밥을 먹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밥 계속 먹다 보면은 별 얘기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시도해보고 싶은데 이걸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서 저도 이제 점점 이제 조직원이 많아지고 그 팀원들도 팀 리더들도 생겨서 항상 하는 말이 밥 같이 먹어라. 네, 회사에서 그 돈은 다 줄 거니까 꼭 밥 같이 먹어라. 저는 이게 그래도 좀 프랙티컬한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이 좀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심리적 안정감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에게 효과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이 뭐냐 하지만 실제로는 리더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친구가 나를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고 있거나 혹은 낯선데 이 친구한테 내가 편안하게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가 리더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적 안정감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우선 조직에서 같이 공유하는 작업이 1번이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같이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볼까 뭐 가령 뭐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세션을 뭐 가져본다거나 아니면 조직의 그 프로세스 자체를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거 없이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툴이나 뭐 방법을 찾거나 가령 뭐 컨플런스에 그냥 있는 대로 다 때려 넣어서 아무나 다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해보고 아니면 그만둬라라고 하신 박재선 네, 제가 원래 이 주제 앞에 네. 주니어가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앞에 있는데 시간이 짧아서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면 네. 일단은 우리 개발자들인 저희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라면 너무 뭐 리더가 어떻든 회사가 뭘 추구하든 간에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으로서 전문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 이게 있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남이 시키건 말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일단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인사이드 아웃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니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묵묵히 뭐 예를 들어 TDD든지 클린 코드 문화를 만들든지 유지보수 문화를 만드는 걸 활동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자기의 바운더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내 코드에 한해서는 클린 코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향력을 펼치다가 누가 관심을 보여. 그럼 그 사람한테 나랑 짝 프로그래밍 한 2-3시간 해볼까? 너 코드 왜 이렇게 깔끔하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하자고 제안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물이 끓으려면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처럼 일정 수준이 딱 넘어가면 이게 확 바뀌거든요. 흐름이. 맞습니다. 그 리더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개발자 너무 착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요즘 우리들이 갑이잖아요. 우리 갑인데 왜 뭐가 기가 죽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팀워크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압박을 하는 거죠. 네? 리더한테.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개발 문화 이따구로 해나갈 거면 다 같이 때려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옆 회사에서 연봉 2천 올려준다는데. 그렇지. 아니 내가 여기서 돈도 안 이렇게 이 정도 주는데 내가 개발 문화도 뭐 배울 것도 없는 이거 뭐하러 여기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전문가라면 그런 걸 가지고서 딜을 하라는 거죠. 너무 일만 하지 말고 프로그래밍만 공부하지 말고 다른 것도 공부하면서 딜을 쳐라. 지금 그 정창훈님하고 이동주님은 양가의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개발자이기도 하지만 경영자이기도 한데 어느 쪽 입장에서 이걸 들어야 긴장해야죠. 리더들도 그만큼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지 다른 개발자들이 오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아까 그만두라고 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내가 도전할 수 있을 때까지 다 그 영향력을 미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왜? 그게 엄청 좋은 기회인 거예요. 제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근데 그걸 해볼 수 있는 게 두렵거나 안 된다고 해서 빨리 포기하고 때려치면 되게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끝까지 하다가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근데 안 바뀌어. 그럼 그때 그만둬야지 내가 성장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말은 그만두라고 하지만 그게 6개월, 1년,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단단한 리더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요것과 관련해서 그 김영자님한테 추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일일 수도 있는데 혼자서 어쨌든 그 자동화하고 컨벤션을 새로 만들고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사장이 아니면 결국은 이걸 쓰면 얼마나 좋은가 효과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좋을 거라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과정이 굉장히 그 지치기가 쉬운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좋은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자동화를 해줬는데 너 왜 안 쓰니? 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에서 같이 잘 이끌어 오셨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뭐 아까 버전 컨벤션 같은 거 하나를 제가 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걸 처음에 도입할 때 다른 팀의 프로덕트에 권하고 도입할 때 실제로 반대에 부딪혔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당연히 그랬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코드 프로그래밍 계속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이유이기도 한데요. 프로그래밍을 계속하니까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 대 프로그래머로서의 공감대를 먼저 좀 확보하기에는 확실히 좋고요. 그러니까 이 버전 컨벤션 좋으니까 그냥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실제로 나도 엄청나게 코딩을 하고 있고 해보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뭐 반대가 조금 있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적용해버립니다. 네, 적용해버린 다음에 네. 근데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기호에 가깝기 때문에 네, 먼저 적용해가지고 나가면 예를 들어서 뭐
숫자 체계를 제가 뭐 4개짜리로 바꾼 게 아니잖아요. 기본 체계를 유지한 상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또 넘어가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변화가 너무 과격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변화하는 결과는 좀 색다를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상식을 너무 벗어나면은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뭐 결국은 대화를 많이 합니다. 뭐 이제 이런 결론이 나긴 하는데 대화로 안 되면은 네, 그냥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먼저 적용을 해버렸을 때 크게 반발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따라서 안 써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안 써주는 경우 지금까지는 없기는 했는데요. 아, 근데 굳이 있으면은 또 네, 다시 가서 제가 또 적용해버린 적용합니다. 네. 어쨌든 그 설득을 충분히 하지만 안 됐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옳은 방향이면 그냥 네. 그래서 적용해버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2-3명은 처음에 테스트에 동참하는 의미, 뭐 저도 개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으로 동참의 의미로 하다가 나중에는 한 3팀 정도 적용된 그 다음에는 그 상위 조직의 룰로 만들어 버려요. 네, 요거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크리멘탈하게 해나간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0, 1, 2까지는 조금 노력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조직 전체로 10으로 그냥 커버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나머지 설득은 이것이 그냥 우리 조직의 룰셋입니다. 네, 우리 조직의 시스템은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네, 선언을 하면 나머지는 오히려 더 쉽게 설명이 됩니다. 조직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근본적인 혁신이 톱다운으로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조직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톱다운으로 했을 때가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크리멘탈하게 한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낫다는 걸 한두 팀에서 확실히 검증을 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명분도 있고. 네. 근데 그걸 계속 설득해 나가면 그건 회사는 아닌 거죠. 그냥 그 뭐지? 그 동아리? 되게 이쪽 라인이 좀 과격하긴 한데 방법은 참 방법은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영웅님이 들어와 있나요? 아, 네. 그러면 아까 나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요. 회의록을 보스로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는 게 회의록이 어느 정도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그 STT냐 아니면 뭐 memorize나 classification까지 AI가 해주느냐 뭐 이런. 아니요, 그거 발표 중에 제가 뭐 이야기를 좀 빠르게 해서 네, 캐치를 못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되게 사소한 겁니다. 네, 사소한 거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보통은 이제 뭐 정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뭐 기획자나 회의 주최자가 뭐 한 2-3일 전에 기존의 회의록을 복사해서 만들든가 아니면 템플릿 하나를 네, 그대로 적용해서 새로 자기의 그 회의 열리는 날로 제목을 수정해 가지고 위키 페이지 하나 만든 다음에 뭐 여기다가 안건을 적어주세요.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굳이 그 회의 주최자가 손으로 카피를 하거나 생성을 하거나 이 부분을 API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기에는 기존에는 이제 그 슬라이드 나중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정도까지만 많은 경우는 알림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례 회의는 있는데 회의록은 여기 있으니까 채우세요까지도 네, 그 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회의 주최자가 굳이 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없애버렸다는 거.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회의록을 자동 요약해 주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네.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실제로 타이핑하는 일 자체를 좀 줄여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까지 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편리하긴 하지만 인공지능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아까 굉장히 존경할 뻔했어요. 야, 클래시피케이션이 그 정도로 된단 말이야? 막 말하면 막 인식한 다음에 그걸 요약해서 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뒤에 좀 넘겨주실래요? 제 건 죽어버렸네. 그 번개장터에 들어온 질문인데요.
번개장터 데이터팀이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다. 데이터팀의 결과물이 실제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일부라면 어떤 부분에 데이터팀의 결과물을 많이 적용하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린다 그랬어요. 일단 번개장터 데이터팀 어떻게 일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데이터만 딱 기술한 이유가 있거든요. 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아주 많은 일들을 합니다. 데이터 모델링도 하고 데이터 수집도 하고 데이터 인프라도 관리를 하고 다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팀의 결과물이 그거 관련된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몇 가지 툴 연동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당연히 다 쓰고 있고 거기서 일부 분들은 그냥 본인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뭐 BA나 이런 분들 직접 분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그 데이터를 다 이제 증거물들 뭐라 해야 되나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자료들로 만들어서 가져가서 자 데이터를 봤더니 이런 특성들이 있고 뭘 시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여기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해서 의사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식의 의사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는 약간은 뭐랄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보자 라는 경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다 준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팀한테 이런 지표를 뽑고 싶은데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다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의사결정할 때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을 바꿀 때도 그거는 데이터 팀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뭐 추천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면 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요. 그 검토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엔 A/B 테스트를 하는데 그 사전 검증 다 하고 그래서 네. A/B 테스트 했을 때도 이게 작은 차이면 그 T 테스트를 다 하고요. 그래서 이거 유의미한 것 같아. 그래도 이게 나은 것 같아라고 하면 그때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뭐 일반적으로 아마 다른 조직에서도 많이 하실 텐데 저희도 그런 것들을 하고 꽤 강하게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네. 그 앱의 UI 쪽은 웹앱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네이티브도 있고 네이티브. 네, 일부 웹뷰를 쓰는 하이브리드도 일부 있습니다. 웹 네. 하이브리드로. 네네. 그러니까 A/B 테스트 할 때 네네. 사실은 앞에 쪽이 네네. 100% 네이티브면 A/B 테스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웹뷰로 돼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요. 네. 그렇지 않은 곳은 네. 그 저희 내부에 이제 A/B 테스트 할 수 있는 그 코드 체계들이 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거를 녹여서 로딩 할 때 얘가 A냐 B냐로 구분한 다음에 따로 이렇게- 보여주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질문자가 앞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답이 됐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답이 충분히 된 걸로. 네. 그리고 그 김상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모놀리틱에서 MSA로 가는데 한 달 반인가 2달을 잡았다가 넉 달이나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통 그 모놀리틱에서 MSA로 가는데 뭐 1년 걸렸다, 2년 걸렸다. 근데 그러고도 잘 안 됐다.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한 달 반 만에 이걸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넉 달이나 걸렸다. 뭔가 우주인이 와서 말하는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 좀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뭐 모놀리틱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MSA로 다 해체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네. 네, 뭐 그런 걸 시도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지금도 이제 대부분 서비스는 다 모놀리틱으로 돌아가고 있고, 뭐 새로운 기능 추가할 때 뭐 대부분이 서버에서 이제 모놀리틱 서버 코드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뭐 말씀드린 것 같은 가격 관련된 코드나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차량의 최적화 관련된 코드라던가 이런 약간 이제 그 어떤 서비스랑은 서비스에 영향을 주긴 주지만 그리고 서비스랑 같은 이제 수준으로 이렇게 서빙이 돼야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비즈니스 관련된 요구 사항이 많은 코드, 아마도 조금 더 비즈니스 관련된 어떤 그 디시전 오너들이 뭔가 좀 빠르게 뭔가를 바꿔보고 싶은 어떤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로 빼서 일부분만 따로 빼서 이제 그렇게 MSA로 구성을 하는 약간 하이브리드 구성. 근데 이제 보시면 MSA로 될것 가려면 하나씩 다 뜯어 발견해야 되잖아요. 가격 관련된 코드만 네. 뜯은 거죠. 그 네, 뜯어 기존에서. 발견하려면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 네, 그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를 뜯어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협조를 얻어내거나 아니면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나는 지금 당장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자꾸 일이죠. 와가지고 이걸 뜯어 발견해서 하나는 주고도 돌아가게 합시다 뭐 이러면 왜 이 사업을 하자는데 비즈니스 예술을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그 반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들은 아까 전에 뭐 개발 전담하고 있는 조직에서 이제 했던 일들인데 사실 뭐 그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고통들은 뭐 저희만의 혹은 뭐 사업 조직만의 고통이 아니거든요. 회사 전체의 어떤 고통이고 개발 조직도 당연히 이제 그런 힘든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사실 이미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뭐 자세히 설명되진 못했지만 그 PHP로 된 녀석들을 껍데기를 이제 코틀린으로 좀 이제 새로운 언어로 이렇게 바꾸고 있었던 것 자체가 좀 예전 구조 바꾸기 힘든 구조를 그걸로 안 바꾸기 쉬운 되겠다는 구조로 공감대가 이미 있었다. 이미 이제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던 그런 단계였었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또 이게 원활한 거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걸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못 기다리고 여기서는 또 이거 우리가 그냥 바로 할게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뭐 어떤 회사에서는 되게 용납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정말 미묘한 뉘앙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거를 이제 뜯어서 여기서 이제 해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쪽에서 못하니까 우리가 할게 이런 뉘앙스가 되면은 좀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랑 그 개발팀과는 굉장히 좀 끈끈한 신뢰관계가 이미 있어요. 예전부터 VCNC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팀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끈끈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여기 지금 우리 뭐 결국 회사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일이 너무 많고 바쁘네. 그러면 이거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공동의 목표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을 풀어 나가면은 결국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약간 다른 뉘앙스로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미 같이 겪고 있었고, 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같이 일을 해와서 신뢰관계가 두텁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네, 변화에 큰 저항이 없었다. 네. 성공을 할 수 이런 얘기네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신뢰관계를 좀 구축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예, 되는 거 예, 아닐까요? 그게 예. 사실은 적대관계 옆에 팀이랑 적대관계인 회사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대부분 그렇거든요. 굉장히 좋은 안타까운 회사입니다. 일이겠지만 예. 그리고 당근마켓의 정창훈 CTO님한테 저도 이제 회사를 해봐서 아는 건데 회사가 30명까지 갔을 때, 50명 됐을 때, 100명 됐을 때, 150명 됐을 때, 300명 됐을 때가 다 질적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특히 처음에 시작해서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알콩달콩 잘 지내던 사람들이 30명이 넘어가고 낯선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은 6명인데 나머지 24명은 낯선 사람들이니까 회사가 바뀌었다고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한 50명에서 70명 넘어가면 일하는 게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 전까지는 내가 회사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기분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 지금이 그걸로 굉장히 뭐랄까, 이걸 어떻게 하지 않나 되게 혼란기고 변화기일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겪고 계시기도 하고 혹은 앞에 걸 극복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거를 조금 어떻게 극복을 해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그 말씀을 좀 어떻게 협업을 할 거다도 좋고. 네, 뭐 저희가 아직 극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흔히들 말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명, 100명 이때쯤에 항상 바뀐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존 다른 네, 그렇죠. 사람들을 통해서. 네. 근데 아직까지는 50명, 100명까지는 크게는 안 바뀌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중간중간 바뀌는 과정을 잘 극복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 트래픽 성장세가 그거를 커버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멤버들도 저희 회사에 몇 분 계시는데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 트래픽 서비스의 성장 속도가 다 커버해버리지 않았나? 조직원들이 이 서비스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거에서 흔히 말하기 이제 뭐 은어 같은 걸로 뭐 뽕 맞았다고 하는데, 네. 서비스의 성장에 트래픽 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서비스 성장에 그걸 맞으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긴 할 텐데 100명까지는 그게 잘 왔던 것 같고, 지금이 이제 오히려 서로 모르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기존까지는 좀 같이
그 라운지에 모여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했는데 이제 조직별로 해야 되고 근데 여전히 아직 트래픽 그걸로 버티는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문화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걸로 좀 만들고 싶거든요. 기존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했던 방식, 거기서 우리가 일했던 멤버들이 있으니까 그 방식을 좀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그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IT 업계에서는 좀 잘 된 케이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큰 문제 없이 지나가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 중간 단계는 앞으로는 또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그러니까 완전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출신들이 들어오게 네. 되면 그 문화들을 끌어안고 들어오는 거니까 완전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이덴티티가 흔들리고 이런 건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그쪽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씩 줄어들겠지만 네. 그래서 저희 예로 들자면 복지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게 그냥 처음부터 네이버나 카카오가 하던 거 그대로 하자. 컨트롤 V 하면. 네, 그냥 네이버가 카카오가 하던 거 그대로 하자. 이렇게 그냥 돼버렸던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이면 이제 이걸로도 고민 많이 했을 텐데 네. 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죠. 앞에 선배 IT 창업 회사들이 했던 그 문화가 확실히 내려온 게 이런 아닌가? 거 보면 우리나라 그 벤처 생태계가 한 단계도 올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20년 전쯤에 저는 했으니까 그때 실리콘밸리가 뭐가 부러웠냐면 거기는 검증된 인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 세 번째 IPO야 뭐 이러고 경영진도 전문 경영인들이 있고 VC도 전문 VC가 있었어요. 20몇 년 전에는 VC도 다 초짜였어요. 뭐 자기도 처음 만들어서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장들도 다 초짜고. 근데 지금은 이 엑시다는 사람들이 VC를 하니까 투자의 질이 다르고 창업을 해도 네이버 출신, 뭐 카카오 출신, 뭐 배민 출신 뭐 이러고 창업을 하니까 처음 시작하지만 아마추어가 아닌 거예요. 그냥 프랙티스들을 다 끌어안고 들어오니까 그런 점에서는 진짜 확실히 좀 달라졌구나, 퀄리티가 올라갔구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당근마켓이 확실히 그런 점에서는 신입이지만 신입이 아닌 셈인 거죠. 네. 뭔가 확실히 이 세션 좋은데요. 막 궁금한 게 풀리네. 그 질문 좀 더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김영자님한테 온 질문인데요. 이게 화면에 질문이 나가죠? 그 보시고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여기 Q&A 참여하기 전에 이 질문은 미리 보고 제가 답을 조금 메모를 했었는데요. 정량적으로 생산성을 측정한 거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스타트업 때부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시간 비용이라는 그 가치를 항상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 비용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뭐 발표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속도인데 어느 정도 안정화된 앱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의 그런 릴리즈 사이클을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릴리즈 속도가 얼마나 그 따박따박 잘 유지되는가, 네,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 피처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 하고 서로의 그 시간을 합의하지 않습니까? 합의하는데 이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합의라는 게 대부분 자기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바꿔 말하면 좀 방해를 안 받는 상태에서의 시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기준으로 합의된 시간 기준으로 얼마나 잘 일치하는가라는 거에서 다르면 다를수록 다른 방해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그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기준으로 네, 또 파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제가 자동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동화로 되게 사소한 아까 뭐 회의록 만든 것도 굉장히 사소한 일이잖아요. 사소한 일이라는 건 이제 낮은 수준의 일이라는 거고요. 그 낮은 수준의 일을 얼마나 그 직접 하고 있나, 뭐 단순히 서빙을 하는 일이라든가 뭐 이런 낮은 수준의 일을 얼마나 직접 하고 있나를 기준으로 또 생산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시키느냐인데요. 가장 좋은 건 처음 입사하자마자부터 이 회사는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쉬워요. 네, 이게 가장 쉽고요.
그러면 이제 오시는 분들도 이 회사는 그냥 이렇구나 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쉽지만 뭐 설득을 한다는 뜻은 이미 계시는 분들한테 한다는 뜻이겠죠. 그 말은 저는 보통 그분을 붙잡고 설득한다기보다 그 주변을 먼저 다 설득을 합니다. 그냥 그 주변 분들을 다 설득해서 체계가 그 사람을 제외한 이제 주변 분들이나 주변 시스템 중심으로 다 바꾸고 그러면 대체로 그냥 뭐 따라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꼭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발자에게 공간 때는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행위 그 자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프로그래밍을 뭘 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도 뭐 프로그래밍 열심히 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서 대화를 하고 그래도 안 된다. 진짜 최후에 그래도 안 된다면은 조금 감정적으로 호소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형이 이거 좀 해줘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회사에 저보다 그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감정적으로 호소할 때도 있고 실제로 뭐 심심찮게 잘 먹힙니다. 뭔가 인품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발표하시는 분들끼리 남의 발표 들으면서 와 궁금하다 묻고 싶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몇 개 있어서 사회자 GTK로 제가 먼저 물었는데 혹시 물을 게 있으시면 아까 전에 좀 나왔던 키워드 중에 좀 이렇게 눈길이 가는 게 열심히 노력을 해보는데 안 되면은 뭐 1년이든 뭐 2년이든 어쨌든 할 만큼 노력한 다음에 안 되면은 때려치고 탈출해라. 근데 그게 사실 뭐 정말 뭐 한두 번 시도해서 때려칠 수도 있겠고 진짜 길면은 1,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1,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시그널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뭔가 기준, 팁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그 1, 2년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본인이 이직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저는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 싶어서. 질문은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네. 사실은 이게 뭐 저도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이제 현재 학습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게 부족하고 어느 걸 알고 이제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는 것도 또 비슷한 부분일 수 있는데 상당히 그걸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뭐 저도 그렇게 하면서 참다 못하고 이직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에너지를 내서 그 변화를 만들겠다면 내가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투자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거의 아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했다가 이제 또 그 실패하고 나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회복을 얼마나 회복 탄력성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아무리 실패한 다음에 약간의 자신감이 떨어진 다음에 이게 너무 지속되는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이직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뭐 계속 뭐 파란색 신드롬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옮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도전했다가 안 됐을 때 그걸 빨리 그 멘탈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일단 이 나의 고민들을 얘기할 수 있는 동료들이 얼마나 있느냐. 저는 이거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있으면 같이 뒷담화도 하고 뭐 하면서 좀 그리고 또 위로도 받고 내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이걸 빨리 회복한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드는 걸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계속 키워나가는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점점 이거 키우다 보면 웬만한 실패에 대해서는 좀 견디는 능력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낮기 때문에
빨리 이직할 수도 있지만 점점 이게 좀 길어지고 더 큰 변화에 도전하고 또 실패에 대해서도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회복성, 탄력 회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또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다 안 되면 그리고 지금 있는 데보다 일단 다른 데서 연봉 한 20% 이상 더 준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죠. 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 변화를 만드는 측면으로만 보면 주변에 같이 고민할 친구들, 동료들을 만들어라.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너무 길어졌네요. 답변이 됐습니까? 네, 저는 그- 사실 거꾸로 예. 이제 고민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데려올까 이런 생각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또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데려오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개발자 스카웃을 굉장히 많이 해봤으니까 그 저는 이제 그 항상 하는 얘기가 최고의 복지는 좋은 동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나 혼자 하던 말이었는데 요새는 그게 카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동료를 뽑아와서 옆에 붙여 앉혀놓으면 안 나가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 내가 여기서 실력이 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기분을 유지시켜주는 한에 있어서는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모당하고 있다. 여기서 이게 뭔가 혹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경영진이 줄 수 있는 최악의 근무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의 현재 상태를 전혀 공유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키에 모든 데이터를 때려 넣으라고 하는 이유도 그건데 회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이 알고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챌린지를 걸어서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고 성장하지 않고 정체가 돼 있으면 막 뒤에서 전기를 지지고 막 이렇게 옆에 나보다 훨씬 뛰어난 동료가 막 사방에 있고 이렇게 되면 알아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예. 그게 아마 결국 그러니까 최고의 동료와 성장하는 기회 이 두 개가 가장 좋은 최험제가 아닌가.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서로? 네. 그냥 다른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성장을 하는 느낌이 있고 그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동료가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연봉이 적어도 남아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면담을 했을 네, 때는 그런 맞습니다. 걸 많이 들었거든요. 예. 최근에 되게 슬프지만 어떤 친구랑 이제 면담을 했을 때 나는 이제 회사에서 성장도 시켜주지 않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좀 어리고 경력이 적은 친구였는데 저의 그동안의 생각은 성장을 누가 시켜주는 건가?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닌가? 그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회사고 조직인 그렇죠. 건데 네. 그럴 때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경쟁업체에서부터 먼저 하시죠. 네, 저희도 아직 뭐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일을 최대한 적절하게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 이제 대표도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한테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좋은 일을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뭐 나가고 싶다거나 이런 건 회사에 더 좋은 일을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갈 정도로 힘들어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 혹은 좋아할 만한 일, 맞는 일을 좀 줘야 되지 않나? 특히 주니어 같은 경우 이제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약간 이분이 충분히 잘할 수는 있어요. 이 일을 잘 완수하고 있음에도 더 잘할 것 같으면 더 챌린지한 업무를 주려고 좀 고민은 하고 있어요. 더 힘들겠지만 챌린지한 업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아직 정답은 모르고요. 네. 다른 좋은 분-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뭐 5명밖에 없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 RPG 게임 설계자 같이 약간 돼야 되지 않나? 매니저들이 생각하는데 이제 RPG 게임에서 내가 레벨이 10인데 그 레벨 1짜리 고블린만 잡고 있으면 경험치가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내가 레벨 10인데 레벨 100짜리 용이랑 싸우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딱 그 적당한 이제 레벨에서 일을 이제 계속 하고 있을 때 적당한 자기랑 레벨이 맞는 혹은 조금 더 챌린징한 일을 할 때 이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저희는 이제 사람들에 맞게 일을 이미 뭐 있는 일들을 이렇게 난이도를 뭐 쪼개서 뭐 분배를 하든지 혹은 뭐 없던 일이라도 그 사람의 성장에 좀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감 자체를 그냥 무조건 뭐 이 일을 해라라는 게 아니라 딱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적당히 조율해서 좀 난이도 조정을 하는 거를 좀 뭐 저희 나름의 좀 노하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대답 같아요. 그다음에 영재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엑시 전에 스타터 멤버들을 지금도 이제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다 7년, 8년 이렇게 함께 좀 오래 있는데요. 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팀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이제 말씀하신 모든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렇게 이제 뭐 새로운 도전적인 업무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커리어 설계자에 가까운 입장이기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라고 치죠. 그러면은 사실 뭐 지금도 그냥 자바로 개발해도 그럭저럭 평범하게 개발 잘 합니다. 근데 뭐 코틀린이란 걸로 이제 전환이 됐고 그러면 이제 뭐 코틀린 익혀볼래 하고 그 전에 이제 제가 먼저 익혀야 하고 네. 익혀보니까 어떻다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계속 조금씩 그 스며들게 하는 거죠. 해보니까 이게 매력이다. 뭐 그거 해봤는데 어떠냐. 뭐 혹은 커밍 로그도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코틀린 또 개발 또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코틀린 멀티 플랫폼이라는 것도 나왔다. 그럼 코틀린 멀티 플랫폼 한번 해보면 지금 뭐 잘하고 있는데 iOS 쪽으로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떠냐 하면서 또 그쪽으로도 또 먼저 제가 아티클 같은 거 많이 봐가지고 또 공유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당신이 익히면 뭐 iOS 쪽으로 더 확장할 수 있다. 뭐 당신 노력이 뭐 이걸 익히면 더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커리어 설계자의 입장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와, 굉장히 노력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해보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다 공부한 다음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다. 우리 박성재님. 그 일단 소프트웨어 장인 책 한번 읽어보라고 조언해 주면 좋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진정 전문가가 이제 회사라든가 선배가 영향을 길러주길 바라는데 그건 진정 전문가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되면 그건 축복받은 거다. 그래서 사실 저도 환경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환경을 잘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약간 논외로 제가 교육자다 보니까 교육자를 몇 년 해봐라. 그러니까 경력이 얼마 안 됐을 때 리더가 되기 전에 교육자 한 2, 3년 정도 살아보면 왜냐면 많은 리더들이 리더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성장할지를 그때 고민하거든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봐라 이제 막 왜냐면 너무 교육자 안 하기 때문에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말 같지만 진짜거든요. 이거는 저는 요즘에 교육자들은 약이 섞여 있는 느낌도 있어요. 리더가 되는 리더가 되는 되게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면담을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서 이제 그런 의견 개진도 하지만 이 친구가 현재 잘하는 것과 사실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딱 피드백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프로그래밍 기질만이 아니라 너가 리더십 역량도 이런 부분에서 있는 것 같아. 이걸 좀 더 발현해 보면 어때?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꼭 한 측면만이 아니라 이제 먼저 경험한 선배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도 잘하는 게 있으면 계속 그쪽으로 확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래밍 하나만 가지고 계속 새로운 기술만 배워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이 커져.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가도록 너가
테스트 자동화를 되게 좋아하네. 그러면 QA 쪽도 같이 이제 역할하도록. 그래서 QA 팀장이가 QA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너 배포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 쪽에 관심 있어? 그쪽 계속 키워주고 이런 식의 커리어를 같이 고민해주고 피드백을 주는 그런 것들은 저는 그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상시적인 피드백 문화, 멘토링 문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와,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방금 이 질문 답변이 가장 유익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수준 높을 수가 있나 싶고, 그게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굉장히 성실한 리더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일테면 너 코틀린 해볼래?라는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공부를 죽으라고 하고 거기다가 또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리더가 되기 전에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역량보다 살짝 높은 거를, 그거 사실은 심리 리포트에는 많이 검증되어 있는데요. 그 안 죽을 정도의 그러니까 살짝 어렵지 않고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지만 죽지 않을 정도의 과제를 수행했을 때 가장 성취감이 높아지고 사람도 큰다는 건 이미 리포트로 확인되어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얘기도 너무 훌륭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입일 때는 지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니까 리더가 결국 세심하게 보살펴주고 그 찾아서 어느 정도 붙여줄 수밖에 없는 면이 있으니까, 왜냐면 안 해본 걸 알 수는 없으니까. 다들 너무너무 끔찍하게 훌륭하신 리더분들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저한테 유일하게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어서 나도 자신을 모르고 상대도 나를 모른다면 나는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고 무엇을 토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앞에 쭉 했던 얘기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뜻이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듣니? 라고 말을 할 때 그 전제가 틀렸을 때가 많아요. 말을 하면 알아듣잖아 라는 전제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인가에 나온 걸 보면 똑같은 말을 몇 번 하면 들었다고 상대방이 생각하냐가 최소 6번. 그러니까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5번을 얘기했는데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6번을 해야 한 번 들었다, 들은 기억이 난다, 뭐 이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앞에 왜 이렇게 어려운가, 안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고 내 생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상대를 알 길은 없고 말과 글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왜 이리로 가야 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맥락을 전체를 통으로 공유하지 않으면 다 알아들었다고 돌아가서 딴짓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이니까. 예. 그러니까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 원래 어려운 거다. 그리고 그래서 맥락을 공유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제도화되고 도구화되면 좋다. 그걸 개인기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그게 제도화가 되고 도구화가 되고 프로세스화가 돼서 저절로 맥락이 공유되게 만드는 게 제일 좋다. 아까 제가 이제 영재님 말씀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게, 지라에서 스테이스를 절대로 손으로 바꾸지 마라. 완전 너무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렇구나,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 3분 남았는데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끝낼까요? 이거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협업하고는 그렇게 썩 관계는 없는 것 같지만, 당근마켓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가 될 때까지 이렇게 심플하게 앱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는 게, 그 창업자 그룹이 어마어마한 똥꼬집을 갖고 있거나 뭔가 굉장한
인사이트 천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질문은 너무 저도 듣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지독하게 새 기능을 추가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새 기능을 추가하느냐? 이건 너무 궁금한 사실 협업은 아닌 것 같지만 근데 뭐 이걸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저희 초기 멤버 중에 몇몇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중에 실제로 본인 사이드 프로젝트로 막 100만, 200만 다운로드 앱을 만드신 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카카오나 기존 회사에서 하면서 실패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능을 많이 추가했지만 잘 안 됐고 그건 이제 좋은 책들이나 주변 조언을 많이 얻어서 어떻게 보면 다들 창업할 때 만렙 거의 개발자들, 기획자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이 겪어보고 기능 추가가 능사가 아니고 기존 회사에서 기능 추가했던 게 힘들었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이제 각자의 철학으로 가지고 노력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근데 그 질문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추가할 때는 네. 어떤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였거든요. 그게 글쎄요. 영업 비밀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번개장터 나가라 그럴까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열심히 고민하고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능 추가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 달 동안 노력해서 한 3달 개발해서 기능 추가한 적도 있었는데 그 기준이나 근거 네, 그냥 추가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사용자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뺀 적도 있어요. 네, 그냥 약간 유연하게 계속 저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추가를 하는데 서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고 막 2주, 3주 동안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대표가 이 기능 추가하고 싶다고 한 6개월 동안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행을 잘 안 해줬던 거 네, 그런 절차이지 않을까. 이게 딱 한마디로 찝어서 이야기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만렙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네. 기능을 함부로 추가하면 골로 간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회사 네, 전체에 맞아요. 있었고 그리고 수가 많지 않았을 때는 전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걸로 대체로 운영을 해왔다. 뭐 전원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최대한의 공감대가 대표라고 해도 기능 추가를 맘대로는 못했죠. 그 대표도 6개월 동안 농성을 하다 결국 못한 것도 네, 있고 뭐 그런 것도 많습니다. 네, 뭔가 이게 칼을 한마디로 갈고 있겠네. 정리를 못해서 죄송하네요. 네, 6시 10분까지 하라 그러니까요. 그 질문이 내부에 있으면 하나 더 받고요. 아니면 외부로 다시 나갈까요? 그 셀 조직 저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 그 사실 이제 셀이 좋냐 아니면 펑션 조직이 좋냐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별로 해버렸을 때 그 디자인의 통일성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의 어떤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셀별로 막 달라지기 시작할 텐데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셀을 구성할 때 사람들이 다 옮겨서 하나의 셀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일은 따로 하지만 하나의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의 셀인 거냐 이게 사실 셀이라는 조직의 그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옮겨서 진짜 셀에 들어가서 이 질문을 못해서 그것까지 같이 좀 답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의 가장 기준이 누가 나를 평가하느냐. 그게 사실은 조직장이 누구냐가 이제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인데 저희는 직무 단위로 평가는 합니다. 평가는 직무 단위로 하고 가능하면 그 조직장들이 그 크로스 펑셔널한 데서 어떤 식으로 기여를 했는지를 이제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거를 이제 뭐 더 다면 평가를 한다던가 막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셀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버추얼하게 그 목표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셀 하나 하나가 그냥 스타트업처럼 저희는 이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군데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일하나요? 네, 저희가 그 당근마켓은 이제 2개 층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미 2개 층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셀 미팅, 그러니까 전체 셀의 현황과 목표를 공유하는 미팅을 매주 진행을 하고요. 화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하게 좀 모여 있는 느낌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긴밀하게 얘기하는 조직은 오히려 개발팀은 오히려 사업팀이랑 같이 뭐 프로덕트 조직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사무실 현황이 그걸 딱 맞출 수는 없어서 일부는 좀 덜 모여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섞여 있군요. 네네. 그래서 셀로 했을 때 이제 뭐 조직 운영의 장점은 당연히 그 장점
가장 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를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에는 분명한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크로스 펑션하는 조직들이 이거는 너네가 잘해야지 잘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뭐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댈 수가 있는데 그래, 어차피 목표 같은 거야라고 하면 서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셀 간의 이기주의가 조금씩 생길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가능하면 이제 그 목표에 대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그 경영진에서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각 직무 조직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직무 조직 간의 유대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셀의 목표랑 그 OKR을 가지고 하는데 OKR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긴 하지만 KPI를 달성했다고 해서 키 리졸트를 달성했다고 해서 잘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키 리졸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을 했는데 라는 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뭐 지표 달성했으니까 우리 잘한 거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OKR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키 리졸트는 목표가 달성됐는지를 여부를 하는 거지 너에 대한 평가 기준이 아니다. 이것들을 엄청 조직적으로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성됐는데 이건 너무 좋아. 우리는 이제 되게 잘했어. 그거는 전사 조직 혹은 셀 전반적인 평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럼 그 개인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런 것들 해서 너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기여를 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가능하면 그 셀의 목표 달성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셀 간의 이기주의를 지양하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 많으시겠어요. 여기 질문이 덜 끝난 게 네. 인원 대비 적절한 셀의 규모를 어떻게 설정하고 구성하는지 도움이 될 만한 기준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어요. 그 지금 현재 저희는 그 각 셀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셀이 공통조 30명이나 돼요? 30명 뭐 이상 되는 게 왜냐면 이제 보통은 셀이나 뭐 스쿼드 하면 프로덕트 조직만 하는데 네. 저희는 그 사업 조직도 다 들어와서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네. 30명이면 셀 치고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꽤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보다는 좀 더 작은 게 더 좋은 것 같다. 세포가 아니라 네. 고기 덩어리 같은데. 네,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사적으로 지금 너무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일부는 멤버가 부족하고 일부는 뭐 멤버가 많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뭐 조직 전체의 목표를 그냥 세 개로 심플하게 하는 그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셀 자체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적절한 셀 규모라고 질문이 있는데 몇 명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저희가 뭐 애자일 얘기하면 뭐 피자 두 판 얘기해서 뭐 한 12명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셀은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품만 딱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이런 류의 이제 활동들도 다 추가적으로 붙어야 해야 되죠. 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은 이제 때에 따라서 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20명에서 30명 셀이 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거의 하나의 회사 조직 단위 정도 되는 거죠. 그냥 스타트업.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스타트업 규모의 사업 단위가 네. 그 네. 자유롭게 네, 신속하게 움직여라. 네, 목표를 맞습니다. 달성해라. 네, 맞습니다. 또 좋은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내부에 있으세요? 그럼 이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거는 저기 김영웅님이 프랑스 계셔서 이 화면을 그냥 질문하신 분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질문하신 분이 이걸 읽는 동안 우리가 4분 동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보내드리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고맙다 합니다. 이게 지금 4분 만에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볼까요? 잠깐만. 그 새로운 기술 어쩌고 하는 질문이 있었죠? 이게 아니고 새로운 기술 도입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하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협업하고는 관계없는데 그죠? 협업은 아닌데 사실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긴 하죠. 계속 페이지 좀 바꿔주실래요? 여기. 이거 아니고 여기. 새로운 개발 방식, 업무 방식을 도입하는 기준이 뭐냐? 이 질문은 김영재님이 답변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새 기술을 가장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 가장 경계하는 게 오히려 최신 유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에자일이라는 단어를 저는 한 번도 안 썼는데요. 실제로 에자일이 뭔지 저도 잘 모르고 단지 좀 더 빨리 개발하는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시각화를 잘해서 다음에 더 잘할까 요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에자일하게 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보이는 질문 실제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이랑 그걸 해결하고야 말겠다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하다 보면은 그게 최신 유행의 뭔가 보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거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해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네. 그게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한 것일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오늘 발표도 정리하고 이제 그 피드백도 좀 읽어보면은 제가 동그랗게 사이클 도는 그림을 몇 개를 그렸는데요. 거기서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문제 정의를 하는 거를 좀 공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질문을 먼저 본 다음에 그 질문을 없애는 쪽으로 해결한다라던가 이런 거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냥 제가 만든 방법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네, 있다고 그런 들었어요. 식으로 네, 문제 정의 자체에 좀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개발 방식을 도입할 때. 정말 훌륭한 대답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을 한 결과 새로운 기술이나 혹은 새로운 방법이 가장 좋은 걸로 결과적으로 된 거지 그거를 위한 그걸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주의한다. 네. 유행 따라가다 죽는다. 이런. 너무 유익한 시간이어서 계속하고 싶지만 배도 고프고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패널 디스커션하고 Q&A는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케콘이 드디어 끝났네요. 부득이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된 행사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발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발표 자료와 영상은 연사님들께 동의를 받고 편집본을 좀 내용을 확인한 후에 여기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등록 메일로 안내드릴 거고요. 저희가 그 행사 후에 설문 링크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키에서는 오늘 같은 대형 행사 말고도 개발자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세미나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갖고 oki.kr 사이트에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행사를 같이 한 오키를 운영하고 있는 이브레인은 개발자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로 개발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커리어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이직 희망하는 분들도 환영하고 이력서 준비부터 입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를 굉장히 여러 회사에서 후원해 주셔서 광고들을 많이 내보냈는데요. 지원해보고 싶은 관심 있는 회사 있으시면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연사님들과 그리고 후원해주신 회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멋진 공간과 이 환경 제공해주신 고려사이버대학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오키와 이브레인이 여러분들 커리어에 좀 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